(2024년 8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구의 목리, 이종찬의 목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실을 놓친 고집은 위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80년 전인가요? 그때는 김구가 오판을 했고 지금은 이종찬이 크게 오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김구에 대한 지지자가 있었고 지금도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종찬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감이 없는 그러한 주장이 위기를 부를 수 있다, 헛발질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참 이렇게 현실을 본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를 도모하려면 천시, 지리, 인화가 돼야 된다 그러죠. 뭐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게 인화, 단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천시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양당제니까 제가 어느 당의 대표로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 제가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는 무조건 48%는 얻습니다. 왜?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당의 후보가 돼서 굉장히 48%가 모이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거니까 막치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만 막상 까보면은 52대 48로 질 수 있어요. 그 마지막 1, 2% 차이를 잃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겁니다. 뭘 하겠다고 나서면은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돈이라든지 그 사람이 혹시 되면은 나눠줄 수 있는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거짓 충성을 하기 때문에 마치 뭐가 될 것처럼 천시가 온 것 같지만 그건 상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보면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질 수 있습니다. 또 크게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승리를 하더라도 그 승리를 굳혀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힘을 잃거나 능력이 없으면 떠나면서 그 천시가 아닌 걸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결국은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당제에서는 허수아비를 내서도 48%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인 줄 알고 이게 나한테 전 국민의 절반이 지지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착각이란 겁니다. 허수아비는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참 논란이 핵심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게 들어간 거는요. 지금 헌법이 최초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뭐 개헌을 몇 차례 했죠. 숫자는 제가 잘 못 외워서 자신이 없는데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1987년은 전두환 정부가 끝나가고 그 전두환 정부가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4학년인데 그때 6월 항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죠. 그때 구호가 독재 타도 호원 철폐 직선제로 뭐 이렇게 나갔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들여갖고 노태우 자기 당 대표였나?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였죠. 그 노태우 씨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게 세친 6.29 선언이죠. 그걸 전두환 씨가 받아주는 형태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개헌을 합니다. 이게 87년 개헌이고 이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 씨가 이끌어서 50을 유지했던 여당이 민주정의당, 민정당인데 그 민정당의 사무총장인가를 했던, 사무총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개헌할 때 사무총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이종찬입니다. 안기부와 국정원에서 해외 공작했던 사람이죠. 육군 대위 육사 나왔고 그전에는 경기고등학교 나왔고 이 양반이 이제 전두환 계열로 안기부를 나와가지고 민정당 찬당할 때부터 움직였고 민정당의 실세로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야당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가는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누가? 대한민국은. 이런 문구를 처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씨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은 없다 칩시다.
사실상 뭐 유신으로 받았네. 5공화국. 이 5개 공화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는 걸 헌법에 넣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1948년 50선거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어서 그해 48년 7월 16일 헌법을 반포합니다. 헌법을 지은 날이라서 제헌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헌법을 갖고 정부를 만들어서 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된 대한민국 최초 헌법에는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 이렇게 나갑니다.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표현은 들어갔는데 이것이 임정을 포함한 여러 독립 노력을 표현한 겁니다. 딱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 이었다는 표현은 안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도 안 들어가고 계속 안 들어가고 지금 헌법때 최초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이랬느냐? 아까 말한 대로 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걸 포기하고 이제 북한에서 계속 유엔에서는 남북이 소련과 미국의 군정을 받고 있지만은 어쨌든 같이 선거를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소련이 거부하고 북한을 차지한 김일성 공산 세력이 거부해서 그쪽은 선거를 못하죠. 그래서 50선거는 대한민국에서만 하게 됩니다. 48년 5월 10선거를. 그런데 이 김구 세력이 그전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총선거, 50선거를 하는 걸 지지했어요. 47년까지는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공 노선이었기 때문에 소련과 김일성 세력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48년 들어서 50선거가 가시화되니까 입장을 바꿉니다. 그때 북한하고 소련은 미소 양군이 우리를 군정하고 있었죠. 미소 양군의 철퇴와 한국인의 자주적 민주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소련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즉 소련은 한반도에 있어서 군정하고 있는 미소 군대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자주적 민주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그러니까 남한만의 선거가 아니라 유엔은 분명히 남북한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막은 놈이 누군가 하면 소련하고 김일성인데, 그러면서도 이 소련은 지들이 유엔이 하라고 하는 선거를 거부해놓고 남북이 같이 하는 총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소련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김구 세력은 재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는데 그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48년 8월 15일 빵빠레 울리며 출범하니까 김구 세력은 촥 가라앉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재헌 헌법을 만들 때도 임정과 대한민국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도 있었지만 한성에도 있었고, 네. 근데 그중에 나중에 이제 상해로 통합되긴 하죠. 근데 여러 개는 있었습니다. 근데 임정 자체가 막판에 북한하고 소련 도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참 이 답답한 사건이 48년도 4월 말에 일어납니다. 48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선거 하기 직전이죠. 그때 북한에서 남북연석회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소련은 너희 남쪽만 선거해서 정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북 같이 선거를 하자. 그래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여러 정치 단체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요. 그게 48년 4월 18일부터 4월 30날 사이. 4월 30일부터 열흘 지나면 50선거가 됩니다. 남북연석회의를 평양에서 여는데 이때 김구가 갑니다. 김규식도 갑니다. 조소왕도 갑니다. 다 임시정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김일성이 주최한 이런 회의에 가면은 임시정부의 리더가 간 거니까 임시정부는 여러 정당 중에 하나, 사회단체 중에 하나로 참가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앞을 막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죠. 이랬으니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 50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죠. 이렇게 공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선거에서 김구 세력은 참여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졌고 헌법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니까 김구 세력은 푹 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김구 선생이 한국에서 이끌었던 당이 한독당인데, 한독당의 당원이었던 육군 소위 포병장교죠. 안두희가 찾아갑니다. 경교장이라고, 지금 강북 삼성병원 그 자리가 원래 일제 때 금광원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자기 집이 있던 자리인데 그걸 미 군정이 뺏었죠. 그래갖고 김구가 왔을 때 쓰라고 준 집에서 그걸 이제 경고장으로 바꿔 불렀는데 거기 가서 쏩니다. 그래서 김구가 죽습니다. 근데 김구가 죽으니까 또 김구에 대한 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구의 죽음을 애달봐했어요. 그러면서 김구는 사라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바로 1년 뒤에 터지죠. 그때 김규식 씨는, 우리나라 주 요인들은 다 인민군이 들어올 때 후퇴를 하고 철수를 하는데 그냥 서울에 있다가 잡히죠. 그리고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그럼 원래 그런 공산 세력과 가까웠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죠. 그래서 BC 정권이, 괴뢰 정권이 만들어지죠. 나치 독일이 만들어준 BC 정권이 프랑스를 지배하죠. 근데 거기에 반발한 드골이 자기 부대원 등 프랑스군을 일부를 이끌고 영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유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망명 정부를 만들죠. 임시 정부를 만들죠. 그때 프랑스는요, 우리랑 달랐던 게, 자기 본국은 뺏겼지만은 프랑스가 원래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이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 식민지 지역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지역에 독일군이 들어와서 일부는 차지하고 또 일부는 버티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역에는 프랑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드골은 그쪽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로 보면 되겠죠. 식민지의 원주민이던 그런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랑스 군을 결국은 처칠이 받아주면서, 그래, 노르망디 상륙할 때 프랑스도 쳐들어가자. 너희도 부대를 이끌어라. 사실은 망명정부한테 군대를 만들도록 하는 거는 세계사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그걸 허가를 안 해요. 야, 이 나라가 자기 프랑스 찾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영국을 치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을 때 장개석이한테 우리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군대 만들겠다고 할 때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다가 41년도인가? 그때 처음 기회를 줘서 광복군을 만들 수 있게 해주죠. 근데 광복군은 중국, 즉 장개석 군대가 무기 주고 장비 주고 딱 통제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쟁에 투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칠은 그 기회를 주죠. 미국은 별로 그럴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몽고메리가 이끄는 부대는, 영국군 부대는 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이브람스 하고 이끄는 미군 부대가 쫙 돌격하 들어가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패튼 군사령관이 이끌었던 제3군인가 4군이 급속히 쳐들어가서 독일 수도 베를린까지 가버리죠. 몽고메리는 쫙 해안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대가 이 드골 휘하의 르클레르라고 하는 프랑스 군인이 이끄는 이 프랑스군 부대가 쫙 들어가서 파리를 점령합니다. 걔네 목표는 파리였어요. 그래서 르클레르가 딱 들어가서 파리를 해방하면서,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내놓은 전차 이름이 르클레르예요. 그 점령을 하죠. 근데 그때 프랑스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때 프랑스도 우리처럼 좌파 우파가 있었는데, 우리 왜 2차 대전 영화 보게 되면 프랑스 레지스탕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 레지스탕스가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기본적으로 드골 세력이나 나치 세력, 독일도 다 이거들은 반공 보수 세력입니다. 이 반공 보수 세력이 프랑스를 나치가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은 프랑스 인민 중에서 좌파들이 합니다. 히틀러가 세운 정권이 BC 정권인데 BC는 보수적이죠. 거기에 반발해서 공산 세력이 레지스탕스를 합니다. 그 레지스탕스하고 연합군이 서로 통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를 해방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레지스탕스가 일어나서 프랑스를 정치 권력을 줬으면 프랑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르클레르가 이끄는 세력이 파리를 점령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레지스탕스하고 싸움을 하면서 드골 세력이
권력을 쥐면서 프랑스가 공산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광복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원폭을 맞고 항복을 하면서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무조건 조선은 일본에서 떼어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듀 코스, 그게 결국 신탁통치인데, 를 거쳐서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조선에서 독립운동한 세력은 두 가지예요. 일본도 기본적으로 보수, 반공, 보수 세력입니다. 히틀러랑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조선 내에서 어떤 세력이 반발하는 건 공산 세력이 반발합니다. 조선에서 반발했던 공산 세력은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으로 보시면 돼요. 여운형이 이끌었던 사회당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의 공산주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천 김성수가 이끌었던 세력은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일제가 요구하면은 돈도 냅니다. 그러면서도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인재를 키우려고 지금의 고려대학교, 보성 전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그런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동아일보를 인수해서 민족지를 내고. 근데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항상 일제의 감시를 받으니까 돈 내라면 돈 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돈을 대줍니다. 임정에도 돈을 대주고 몰래 그렇게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일제가 무너지니까 누가 이 해방된 공간에서 권력을 지느냐라는 투쟁이 벌어지는데,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박헌영 계열의 공산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운형의 사회주의 계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세력 중에 훨씬 강했던 거는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이가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선에 세울 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인민공화국이다. 인공을 선포를 하면서 막 엘리트들을 끌고 모으죠. 그런 상태에서 박헌영은 박헌영대로 더 강경 좌파를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인천이 이끄는 세력들은 잘 못 나갔어요. 엘리트들은 송진운이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워낙 기층민중 위주로 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근데 아주 재밌는 게요, 이때 인공을 만들었던 여운형이가 자기가 대표가 돼도 되는데 누구를 대표로 모시고자 하면은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승만 박사를 인공의 수반으로 모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승만에 대해서는 박헌영이고 여운형이고 인천이고 김구고 간에 다 잽이 안 되게, 여기는 헤비급이라면 여기는 뭐 미들급도 아니고 라이트급도 아니고 페더급 뭐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상해 임시정부도 1919년 처음 만들었을 때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수락하고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나 45년도 자기가 한국에 막 들어올 때 인공해서 했을 때 나는 안 한다. 아주 고맙지만은 나는 안 한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세력이 들어옵니다. 중국의 장개석이 이제 비행기를 줘갖고 근데 그들이요, 김구를 보낼 때 확 한 게 아니라 아주 천대해서 보내죠. 왜? 자기네 보고하에서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냥 쓸쓸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 세력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환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 세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때 김구 선생도 반공 노선을 하면서 인공하고 딱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이승만도 왔지만은 인공하고 임정이 둘이 대립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있고, 또 인천에 김성수 나중에 한민당 세력인데 이건 이것대로 있고,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정을 받다가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게 터져 나옵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게 공산 세력이에요. 근데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딱 하는 거에서 이승만, 김구, 김성수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운형, 박헌영 세력이 공산 세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공산 세력을 탄압하니까 박헌영이는 입으로 도망가고, 여운형이가 암살되죠. 여운형을 누가 죽였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이때 김구는 반공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 세력들이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48년도 50선거 하기 전에 3.1전 행사했을 때 제주에서 좌파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게 4.3 사건이잖아요. 그 4.3 사건을 와중에 대한민국이 재헌국회 선거를 하고 국회를 만들고 헌법 발표하고 정부 세웠는데 정부 세우고 나서도 통제가 안 되니까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추가로 보내려고 하는데 14연대에서 군사반란이 일어나면서 터지는 게 여순 사건이잖아요. 이게 다 박헌영 계열이 주도하고 여운형은 죽었으니까 이제 뭐 그렇고 박헌영은 이북 가서 수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만들 때부터 공산 세력한테 허버지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반공 노선을 했던 김구가 47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 선거를 지지한다 하고 47년 말부터 48년부터는 갑자기 이걸 반대하면서 북한이 주최한 연석회의에 갔다 오고 뭐 그쪽으로 기웁니다. 지금 3월 1일 계기로 48년에선 제주 사태가 터졌고 이게 점점 커져서 4.3 사건이 되는데 그러한 4월 달에 김구는 연석회의에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두희에 의해서 김구를 암살도 아니지 그냥 정식으로 찾아가서 자기 한독당원 당원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 안두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굉장히 장시간 한 기자입니다. 그건 월간조선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구가 결국은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이승만은 초지일관 방광이었고 그리고 인천의 김성수가 만들게 되는 당이 결국은 한민당인데 한민당을 이끌었던 게 송진우입니다. 처음에 송진우 세력은요. 임정이 왔을 때 임정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이 김구 세력에서 뭐라고 이쪽을 얕받는가 하면은 니들은 일제에 돈 냈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는가 하면 그래 우린 그렇게 살았다. 근데 니들이 살 수 있게 해준 게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흥미로운 게 지금 운동권 친구들이 주사파 애들이 뭐 열심히 민주주의에 싸움 같지만 그 친구들이 옛날 뭐 광주 사태 기념일 할다 그럴 때 룸사랑에 가서 술 먹고 쌈질하고 한 게 임수경 폭로로 터져 나오고 그 친구들도 노는 건 똑같죠. 이 독립 한 상해 임정에 있었던 분들도 윤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사는 게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장사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충 아는데 잘 얘기 안 해요. 윤리적으로는 이 인천 세력이 일제에 헌납했다라는 것만 떠들지. 그거는 반일 파리들이 워낙 하기 좋으니까. 근데 임정 사람들이 뭐 돈이 있으니까 뭐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구가 막판에 같이 살았던 사람도 중국 여자였잖아요. 뭘 했냐고 김구 마지막에 중국에서 뭐 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공격하니까 이제 송진우 세력도 받아치고 하다가 송진우가 피살됩니다. 송진우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는 다 돼 있는데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임정을 도와줬던 거는 한민당입니다. 근데 한민당하고 결별되는 게 임정이고 또 김구, 이승만 다 이렇게 처음에 반권하다가 이게 또 갈라서는 것도 김구가 공산 세력하고 붙어버리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디로 냉전이 흘러간다는 걸 딱 꿰뚫어 보고 이승만은 국제정치학 박사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공부한 국제정치학. 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지만 영어로 쓴 책. 그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일본이 전쟁 일으키니까 이 책이 대단하다. 이 평가를 받았던 국제정치학의 박사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 3대 대학에서 1년에 박사 1명 나올까 말까 할 때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그게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세상 보느니 훨씬 더 김구나 못 따라오죠. 근데 김구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이게 김구의 몽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최후를 맞게 되고 이제 그분이 암살됐다. 암살 아니죠. 안두희가 정정당당하게 찾아가서 자기 신분 다 밝히고 얘기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쏘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권총을 김구 선생 비서인 선우주 씨한테 주고 내가 했다라고 해서. 그 나중에 그 양반이 감옥에 있을 때
시해의 고민이란 내가 왜 이제 책도 썼죠. 안두희도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신의주 사람이고. 자, 지금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경기 나와서 육사 나와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는 있다가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 만들 때 나왔고 중앙정보부 해외공작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나와갖고 전두환정부 만들 때는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전두환정부 끝나갈 때 지금 헌법 만들 때 민정당 간부로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가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장을 하죠. 김대중 정부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종찬 씨가 지금 보는 눈은 이거는 정확하냐? 이 양반은 지금 김구 그 노선이 무조건 옳다는데 김구 노선은 아까 말한 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었지 판세는 읽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 거죠. 한때 미 군정 때 뭐 임정 주도로 쿠데타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갖고 수사도 받고 그랬어요. 임정 사람들이. 점점 힘을 이게 군정에도 반발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세계 실세인데 계속 헛발질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김구 선생이 암살됐다고 함으로 인해서 김구는 굉장히 추앙을 받게 되고 이승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을 쭉 하고 전쟁 치르고 이것저것 잘했지만은 4.19 때 학생들이 죽고 나가라고 하니까 독재자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면 나간다라고 하는 바람에 독재자가 돼가지고 그 양반도 암살됐으면은 박정희처럼이라도 부활할 텐데 암살 안 되고 자기 발로 나가고 미국의 하와이에 망명돼 있다가 쓸쓸하게 죽으니까 나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지방령처럼 그 영이 못 떠나니까 신기가 발동할 수 있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영은 천도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떠돌면 이승,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빙의해서 신기를 부린다. 그래서 무당들이 주로 이게 원한 맺힌 사람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살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추모하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죠.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죠. 이승만은 정말 판을 잘 읽고 이승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김구나 김성수가 했으면 대한민국은요 진짜 어려웠어요. 망했을 것 같아요. 그걸 딱 읽어낸 게 이승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꾸 죽은 김구를 부활시키는 게 이종찬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현실을 놓친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1인당 GDP에서 일본하고 비슷해졌잖아요.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적어도 강화도 조약 이후 이제 강화도 조약 100몇 주년이 다가오는데 그걸 뭘로 주제로 잡고 회의할까요 하는 게 세미나할까 하는 게 저한테도 왔던데 강화도 조약도 궁금합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우리는 한 번도 일본을 앞선 적이 없는데 지금 대등하게 올라왔잖아요. 인구가 적어서 국력이 좀 딸릴 뿐이지만 그럼 일본은 컴플렉스 벗어났다. 이제 북한 잡자 이런 거를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지금 완전 우리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갖고 북한을 붕괴시켜야죠.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력이 센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근데 일본도 적으로 만들고 북한도 적으로 만들어. 일본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친구로 만들지 않은 게 이게 좌파들 세력입니다. 지금 한민당의 뿌리가 그 다음에 쭉 이어져갖고 민주당으로 왔는데 이 민주당 세력들이 원래는 반공인데 이 자들이 김대중 때 광주가 있고 하니까 이 보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사파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제 또래의 그 주사파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좌파의 아바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좌파에 끌려가고 이재명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친북을 얘기하면서 친북과 비슷한 게 반일이니까 반일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반일파리 해갖고는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못 잡아요. 계속 북한이 좋아? 근데 북한 좋다고 하는데 북한 핵 터지면은 오히려 문재인도 대통령 되고 난 17년도에는 북한이 워낙 미사일 쏘니까 트럼프 바지 가랭이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평창올림픽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 잡겠다고 대통령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겠다는데 거꾸로 가는 게 이종찬의 목리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종찬 씨를 잘 못 다룬다면 윤석열 대통령 능력이 없다. 잘라버려야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겠죠. 저는 그거를 유심히 볼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윤 대통령은 뭐 말만 번지를 하지 능력이 딸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구의 목리, 이종찬의 목리였습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